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대국가 경제편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난 강의 이야기했던 게 고대국가 정치편이 끝났던 거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고대국가 경제편이라면서 01번 삼국의 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의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고대의 경제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잠깐 이야기해 들어갑니다. 요 정도에 써놓고 다시 지워버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통일신라 경제성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 문과, 우리가 민정문서라든가 또는 신라장적의 시험 문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고대국가 경제편 포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토지제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거의 중심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잊고 넘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개별적인 사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심적으로는 이 두 개라는 것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왕조사의 경제는 농업 중심의 경제라 그랬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는 전부 다 누가 갖는다? 왕이 갖는다 해서 왕토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백성들이 조상들을 물려받은 민전이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들은 민전을 경작하는 무슨 농민? 자영농민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자영농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은 좀 달라질 겁니다. 못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정복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시대는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지만 또 하나 공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국의 A국가에서 와 B국가 간에 전쟁하는 과정에 B국가 지역의 일부 영토를 A가 장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악했으면 A적의 장수가 B적을 통해서 영토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 국가는 장수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공에 대한 대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공무원한테 준 특혜도 봉급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급은 봉급으로 준 토지가 되겠고 시급은 군사적 공에 대한 대가로 준 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급과 시급의 권한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박스 만들어졌는데 시급이나 노급이나 동일한 건데 이제 봉급이냐 공이냐 차이만 다르지 권리는 동일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 뭐를 갖는다? 수조권을 갖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 권리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 두 개를 교과서 기본원칙이라고 하지만 또 뒤에 가다 보면 세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뭐다? 곡물을 특산물이죠.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재에서 써먹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써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3번 피정복민을 지배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정복민은 무리하게 전쟁에 동원한다든가 가혹하게 물자를 수취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는 경우는 빈번하게 등장할 것이다. 도망가는 경우가 등장해요. 그 결과에 보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을 때는 자 복속민이 많았겠지만 평화기로 들어가면서 복속민은 줄어들게 되겠고 이 복속민은 그 나라의 일반민보다는 정복지역이니까 차별당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수치체제가 등장합니다. 수치의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 가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농민에게 거두고 그들을 군사로 동원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눈에 대체로 재산은 유다 호를 잠깐 요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몇 등급? 3등급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다. 잘 체크해 두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조세 고구려 인두세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날개 쪽이 가다 보니까 삼국의 수치제도 네모 1번이 있습니다.
고구려 세에는 인두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지만 조는 상호가 1섬, 그 다음 중호가 되겠습니다만은 7말, 하호는 5마리다. 그러면 세는 사람당 포목이 5필인데 곡식이 5섬인데 비해서 조는 집에 한 섬밖에 안 돼요, 상호. 그래서 자, 인두세가 더 부담이 크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 조와 세로 구분됐다. 신라, 조용조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갑다. 공납, 특산물을 내는 거고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세 사람부터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아니 말까? 우리 한국사에서 역을 부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살? 16살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만 15이고요. 통일신라부터 16살이다. 한 살 차이가 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되지는 않겠지만 내면은 조금 불편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로 5번에 민생안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안정을 위해서 생산량을 증대한다든가 구율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경을 장려하고 있었고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있었고 황무지를 개간한다든가 저수지를 축조한다든가 진대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나왔던 거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6번 삼국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수공업, 초기에는 기술이 뛰어난 노비들이 수공업을 만들었다가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전문적인 수공업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상업, 시장, 자 지배층이 필요해서 시장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배층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배층이 거하는 것이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도시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 5세기 말 소지왕 때 경주에 시장을 설치하겠고 6세기 초에는 지증왕 때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 동시전을 설치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3번 대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무역은 4세기 말 크게 발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낙멸망 이후의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발달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교육한 건 중국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과 교육하는 고구려는 남조하고도 교류하고 북조하고도 교류하고 유목민족과 교류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중심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백제는 남조라든가 일본 외화하고 교류합니다. 그러나 백제는 기본적으로 남조 쪽에 있습니다. 신라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구려를 통해서 북조와 교류하고 남하 정책이 나오면서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교류하다가 진흥왕이 한강을 독점하면서 직접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다.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무슨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당항성을 쌓았다. 당항성은 삼국시대 최대 무역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흥왕 이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일본과도 교역을 했던 것은 사실이겠고 02번에 가다 보니까 귀족의 경제생활, 03번에 농민의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귀족의 경제생활. 자, 귀족의 경제생활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상식이라면 귀족의 경제생활은 잘 산다 못 산다? 귀족은 무조건 잘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농민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잠깐 일반적인 객관으로 보고 교재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귀족이라는 것은 잘 사는 이유는 아버지를 잘 만났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든가 노비를 가지고 있다. 이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민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족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도 받아요. 그게 노급이나 시급이란 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다 보니까 농민을 수탈하기도 합니다. 고리대업을 통해서 수탈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이 토지,
조상으로 물려. 자, 귀족들이니까 요즘으로 땅 가격으로 의하면 비싼 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생산량이니까 비호감 땅일 것이다. 땅도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농민을 수탈하겠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풍요롭다. 사치생활한다. 그런데 토지를 경작하는 수단도 좀 더 발달할 거예요. 소도 많다든가 농기구도 철제라든가 이런 생각에서 풍요롭다. 자, 교재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귀족들의 경제 기반 토지, 노비, 노급, 시급, 농민을 수탈한다고 했는데 토지, 본래 소유한 토지, 조상들이 물려받은 토지나 노비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는 비옥하다. 그리고 많다. 동그라미 니은과 득이 되어야 됩니까? 노급과 시급이 있다.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노급이고 시급이다. 노급은 공무원한테 준 거고 시급은 특별한 공이라 그랬는데 이 노급과 시급이 갖고 있는 권한이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과 곡물 징발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유리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철제 농기구라든가 또는 소를 가지면서 생산량을 좀 더 늘릴 수 있었다. 가로 2번에 풍요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이분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보다. 풍요롭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귀족 경제생활을 이랬지만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재성하게 된 농민은 무조건 피곤하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농민 잘 산다는 이야기 나오는 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들어갑니다. 평민들의 경제생활. 자, 그러면 여기 설명하기 전에 자, 비교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는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옥하지도 않더라. 노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국가로부터 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농민을 수탈한다. 누가? 귀족이 수탈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농민은 국가에 대해서 무슨 의무를 지고 세금 의무를 지고 귀족들이 고리대부로 무엇을 하고 수탈하겠고요. 토지를 경작한 수단이 여기는 긍정적이었지만 여기는 뭐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생산량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능성. 자, 그럼 봅시다. 자, 가로 1번에 가니까 평민들의 경제적 기 자영농이나 소작농은 지를 갖는데 자영농은 자기 토지를 갖고 소작농은 토지 없이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렸으니까 소작료도 내야 돼요. 가로 2번 영농이 아직 시비법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경을 하고 있었고 철제 농기구를 처음에는 사용하지 못하다가 국가가 철제 농기를 서서히 보급하면서 6세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우경을 확대하고 있었고 그래 생산량을 늘렸고 그러지만 농민의 생활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국가나 귀족의 과도한 수탈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납, 여금을 지고 귀족들이 수탈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서도 조세, 수조권, 노동력, 곡물 징발. 그러니까 많은 것 뺏긴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 동그라미 2번 전쟁에까지 동원한다. 단지 말하면 삼국 초기 때는 농민은 전쟁에 동원하지 않아요. 물자만 되지만 나중에 전쟁에 치열하면서 농민도 전쟁에 동원하는 결과가 등장하더라. 그러면 생활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 가로사 농민의 자고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렇게 못 사다 보니까 농사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개간하게 된다든가 했지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 생활 어려워지는데 자연재해나 고리대업으로 노비나 유랑민 도둑놈들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네요. 여기까지 되겠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삼국의 경제생활 이랬고 통일신라의 경제생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북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통일신라의 경제생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신라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수치제도 변화입니다. 통일신라 통일 전에도 조용조라는 조세 공납 여기 있었는데
통일신라에도 조세 곡물 여기 등장합니다. 조세는 수확량이 10분의 1로 내리게 되면서 통일 전보다 의무 부담을 좀 줄이고 있었고, 곡물은 촌 단위로 부과하는 거가 되겠고, 역은 16세부터 60세, 삼국은 몇 살? 15세 이상, 여기는 16 이상. 차이점이 좀 달라지네요. 촌은 혈연 단위, 촌락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촌주 지배를 받는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통일신라 경제성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정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정문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라장적이라든가 촐랑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시 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민정문서는 1933년 자, 일본 도다이사, 도다이지, 쇼쇼인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재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문서적에 가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다이지를 한문대로 이야기를 해서 동대사, 쇼쇼인을 한문대로 이야기를 해서 정창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문 표현을 쓰든지 여기서 현재 일본이 발음하는 표현을 쓰든지 관계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일본 발음을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한다. 당나무로 되어 있는 종이 2장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경덕왕이나 헌덕왕 때 기록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조사한 거냐? 서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청주지방입니다. 서원경 부근의 4개 촌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서원경 내에 있는 촌 하나와 밖에 있는 촌 3개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4개 촌에서 이름이 2개는 나오고 2개는 안 나옵니다. 나오는 2개 이름을 사해점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살하 점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해점촌이나 살하점초 이래서 2개 촌락은 나오지만 나머지 2개 촌락은 언급이 없다. 혹시나 사료에서 사해점촌, 살하점촌 이 단어가 나오면 통일신라 민정문서, 촐랑문서의 사료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촌을 조사했는데 누가 조사하느냐? 촌주가 조사합니다. 잠깐, 촌주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입니다. 혹시나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가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도 아니고 중앙에서 파견한 촌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겠고 이 촌주가 어떻게 조사하느냐? 조사는 매년 조사예요. 근데 이것을 3년마다 작성을 한다. 조사는 매년 조사지만 작성은 3년마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것의 목적, 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세징수와 노동력을 징발할 목적이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한 편제 이렇게도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세징수와 노동력 징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좀 설명이 편하니까 썼습니다. 조세징수라는 게 무엇의 조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것은 무슨 대장 의미를 띈다? 토지대장 의미를 띠고 우리가 토지대장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려나 조선에는 양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은 누구한테 징발합니까? 사람한테 징발하죠. 그러면 이것은 인구대장이죠. 인구대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호적. 그래서 양안과 호적이
맞물려진 거다. 융합된 문건이란 이야기의 결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남녀를 연령별로 몇 등급으로 조사했다? 6등급. 자,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여자분 조사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노비도 조사됩니다. 남자만 조사된 거 아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여자 빼고 노비 뺐다. 틀립니다. 여자 뺐다. 틀립니다. 여자도 노비도 조사되고 있다. 남녀 호를 무엇에 따라서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몇 등급? 9등급입니다. 여기서 인정의 다과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토지라든가 재산으로 바꿔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토지라든가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 결과도 등장하는데, 자, 남녀 연령별 9등급, 호를 인정의 다과에 따라 6등급, 이래도 틀리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이쪽 호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호를 9등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집을 먼저 크게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그래 놓고 이 단위의 안에 다시 상중하가 등장해요. 그래 놓고 뒤에 호만 씁니다.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그러면 몇 단계가 등장한다? 9개의 단계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의 집이고 아래 집인데, 여기 쪽은 잘 사는 쪽이고요, 풍요로운 쪽이고, 여기는 빈곤한 쪽이다. 그러니까 잘 사는 쪽, 못 사는 쪽. 상 쪽으로 가면 잘 살고 하 쪽으로 못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농민들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면 일반 집들은 어디? 상 쪽에 있는 게 아니겠죠? 중에서 밑쪽에 있는 게 거의 일반적일 거다. 이것도 같이 추정한다. 자, 그 외로 토지 결수 조사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명칭이 나와요. 관모답, 촌주의답, 내시령답, 연수유답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연수유답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때 국가가 지급했던 토지 정전을 연수유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마전도 있습니다. 토지결수가 등장한다든가 소나말, 우마도 조사합니다. 또 하나 유실수도 조사하는데, 유실수로서 뽕나무, 호도나무, 잣나무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국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하게 편제하고 있다, 이 말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건은 통일신라의 촌락 경제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하죠?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신라의 세무행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나오는 이 민정문서,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라겠고,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토지제도. 자, 고대국가 경제편에서 진로균형에 민정문서와 토지제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정문서에는 바로 토지제도가 묶어져 있네요. 자, 앞으로 가면서 토지제도를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통일 전에 우리나라 토지제도로 뭐가 나왔느냐? 노급과 시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일신라에 가면서, 신문왕에 가면서, 자, 관료전을 지급한다. 이게 신문왕 7년 정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신문왕 9년에 노급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문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봉을 지급하고 시급은 제한한다 그랬는데, 잠깐, 노급과 시급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개 고난이라고 해도 되겠고 3개 고난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관료전에서는 무슨 것만 인정한다? 수조건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폐지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면서 국가의 왕권은 커졌다 줄었다? 커졌고, 민들의 생활 안정은 됐겠고,
귀족의 농민 지배력은 떨어졌겠고 국가의 농민 지배력은 커졌겠고 이런 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성덕왕 때 이게 성덕왕도 통일신라 중대인데 백성들한테 토지를 준 것 뭐 정전이 있는데 그 정전은 민정문서에서 연수유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수유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신라 말에 일반적으로 노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한다. 그러나 진짜 정확히 말하면 경덕왕은 통일신라 하대가 아니라 중대 말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본다? 하대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준다. 하대를 보면서 풀어준다. 이것이 또 하나 문제예요. 나머지부터는 이제 잊고 넘어가도 관계는 없는 대목이에요.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02번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 1번 상업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 후일 때 자,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생산량은 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겠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시장이 마련됩니다. 통일 전에 동시가 있었지만 통일 후에 서시나 남시가 시장이 나오겠고 지방에서도 시장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결론 뭡니까? 교환경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시면 되겠고 대무역이 등장합니다. 당과무역이라고 하는 잠깐 통일신라는 처음에 당나라와 전쟁을 했으니까 좀 갈등적인 면이 있다가 8세기 정치적 안정기를 이루면서 당과 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후진국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중국은 선진국. 그러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오는 물건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귀족. 그래서 귀족의 사치품, 비단, 책, 약재, 귀족의 사치품. 후진국의 물건을 선진국 할 때는 금과 은이라든가 이 나라 특산물이 간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중국과 명의 최대 무역항은 어디? 삼국시대는 한강이나 당항성. 통일신라는 울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울산에는 서역의 상인도 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등장하겠고 이때 통일신라 때 중국의 무역을 가는 상인들이 많이 가면서 자 산둥반도나 양쯔강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들이 등장하고 일본과도 처음에는 갈등 관계였다가 8세기 정책 안정기를 들으면서 교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 청해진 완도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누가 나온다? 장보고가 등장한다. 장보고는 완도지 진도가 아니다. 완도지 진도가 아니다. 이것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에 통일신라 귀족의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귀족. 삼국전쟁 과정에 왕실은 영토를 키우게 돼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국가 수입도 왕실 수입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왕실 수입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장인과 노비가 생산한 수공업품을 조달도 받고 있다. 그러는 과정이 귀족 경제생활입니다. 귀족들은 자 신문왕 이전에는 뭐를 갖고 있었다? 시급과 노급을 갖고 있었지만 신문왕 때 관료전을 설치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하면서 생활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었다. 고난이 떨어질 수는 있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많은 토지였던 농장을 가지고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귀족의 사치생활 관계되면서 안압지나 포석정, 사절유택이나 금입택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일신라 농민의 생활 잊고 넘어가시대요. 그럼이 없습니다. 자, 농업생의 항의대 시비법이 아직 발달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비법은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시비법이 발달이 못했다는 이야기는 생산량이 어쨌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고 척박한 토지를 경쟁한다. 농민들은 비호간 게 아니죠. 척박한 토지죠. 그러면 생산량이 많다 적다.
적다. 국가에 대한 세금도 등장하는데 조세, 전세, 생산량의 10분의 1, 공납, 특산물을 내는 거죠. 역, 군역과 여유부담을 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귀족부로부터 수탈당한다 그랬죠. 농민 잘 사도 못 산다. 못 산다. 못 살면 농민들 도둑놈이 된다든가 종교에 심취한다든가 도저히 안 되면 밀란까지 기린다 그랬습니다. 잠깐 그러면 신라 말에 도둑과 밀란을 이야기하면서 밀란은 누구였죠? 원종과 애노난이라 그랬고 도둑은 적고적 붉은 바지 무리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향부곡은 정복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전쟁포로라든가 반역자 무리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보다 더 피곤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 다음 노비 할 말도 없네. 노비까지 언제 공부합니까? 그 다음에 발해의 경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해 경제편은 잠깐 여기서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떤 추정 방법이 넘어가게 되느냐. 자, 여기에 통일신라가 있네요. 여기에 발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발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서 이제 그 들어갑니다. 먼저 세금제도. 조세공물역. 기본적인 세금제도네요. 결론적으로. 조세공납역. 귀족경제성. 잠깐. 귀족은 어느 시대에 불문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돼요. 그러면 농민은 못 먹고 못 살겠죠. 이제 경제. 자, 사회가 안정되면 경제가 발달하는데 농업. 자, 발해 요 위에입니다. 그러면 밭농사겠습니까? 농농사 발해는. 밭농사. 그러면 더 할 말 없다. 이쪽은 밭농사고요.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뭣도 있을 수 있다. 유목도 가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놓고 밭농사 중심이었다. 근닥에서 논농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밭농사 중심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논농사도 행하기는 하고 있었다. 그러면 논농사라기 위해서는 저수지 수리설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 뒤로가 동그라미 2번 목축이나 수로. 잠깐. 유목민족들은 무엇을 한다? 목축하겠고 유목민족은 또 사냥하는 거고 유목민족이 사냥하든 목축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뭐다? 말이 되기 때문에 발해에서는 말이 많이 생산되는 솔빈부가 있었고 이 말을 어디도 수출하냐면 당나라에도 수출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수출하는 게 말이라든가 모피. 근데 또 하나 뭣도 수출하냐면 자기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도자기를 중국에 수출한 나라는 발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해안을 띄고 있죠. 그러면 업 당연히 나올 거다. 동그라미 4에 수공업이 등장하는데 철이 많이 나오겠고 구리 생산이 나오겠고 이 말이 나오는데 자 만주지방과 북한지방에 현재 철산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이 생산되고 있었다. 생산되면 철을 갖고 뭔가 두드려 만들겠죠. 그러니까 수공업도 꽤 발달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5 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업도 자 발해에서 자 다시 합니다. 중국에서 뭔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물건은 수도에서 교환경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발해 수도는 우리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강의 수업에 했던 걸 다시 끌어가면 발해가 중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던 왕은 문왕.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도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나오겠고 귀족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교환수단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교환수단으로 중국의 화폐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물화폐를 썼다. 일반적 현물화폐를 썼다. 그 다음에 무역. 발해는 중국과 교역하는 과정에 갖고 들어온 것은 어느 시대에 불문한다. 중국에 오는 것. 비단, 책, 약재, 귀족의 사치품. 나간 것은 금이나 은은 기본이고 이 나라 특산물로 말이나 모피나 자기가 있는 하나 더
인삼도 많이 팔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역관계 어느 왕부터 가능하다? 문왕부터. 그 다음에 일본과도 결혼합니다. 어느 왕 때 처음으로 교류했다? 무왕 때 처음으로 교류했다. 그러면 일본과 결혼한 이유도 어느 나라 견제 목적? 신라 견제 목적이었고, 여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느 민족과 교류했다? 골과 교류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대국가 경제편의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한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집약이라 그랬습니다. 통일신라 경제성을 알려주는 민정무서 보시라 그랬고요. 통일신라 때, 통일전과 통일신라 때 노급이나 시급이 지급됐다가 폐지되면서 관료진이 나오고 정정이 나오고 다시 노급이 부활하는 토지제도 변천이 쪽일런지요. 이 두 개를 신경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